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내용이 되게 짧고요. 페이지도 214페이지, 그렇게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고요.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워낙 유명한 작가님이시고요. 여행의 이유가 20만 부를 돌파 기념으로 이제 에디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좀 더 아마 이 책이 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2019년 4월 17일 날 출간됐으니까요. 벌써 3년이 좀 더 지났네요. 그런 책이고요. 김영하 작가는 워낙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김영하 작가는 이제 이런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상하이의 푸등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사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수필적인 어떤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어떤 자서전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허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음, 이 책에 보면 이제 군데군데 좀 좋은 말들이 있어. 제가 밑줄도 막 치고 막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의 한 코미디언이 비싼 포르쉐를 샀지만 막상 자기가 운전을 해보니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없더라. 그래서 친구에게 포르쉐를 운전하라고 시킨 뒤 택시를 타고 따라갔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그가 택시기사에게 저기 가는 저 포르쉐가 자기 차라며 정말 멋지지 않느냐며 자랑을 하자, 택시기사는 어이없어하며 그런데 왜 택시를 탔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바보 아니세요? 내 차에 타면 포르쉐가 안 보이잖아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연경에 의하면 그림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무엇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원권일 것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이 우리를 사람으로 받아들여줘야 한다. 조선시대 백정은 분명히 인간이었지만 양반과 상민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구한말 진주에선 그들의 자식들이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자 양반과 상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퇴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진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양반이나 상민과 같지만 그들은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장소도 주어지지 않는다. 20세기 초반 미국 남부의 흑인들은 백인들의 공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자칫 나무에 목이 매달릴 수 있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의 환대가 필요하고 적절한 장소도 주어져야 한다. 조선시대 백정과 20세기 초 나치의 치하의 유대인과 1960년대 이전 남부의 흑인들은 환대는커녕 공적 장소에서 배제되거나 추방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요. 이제 책의 135쪽에 보면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온 지 한 달 뒤인 1968년 12월, 인류는 처음으로 달 궤도를 돌았다. 아폴로 8호였다. 당시에는 대단했지만 다음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거기로 옮겨가 버렸다. 그러나 아폴로 8호의 3명의 승무원들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목격한 인물들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구라는 행성이 달 표면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처음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달 궤도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해 4바퀴를 돌고 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행성이 달 표면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셔터를 눌렀다.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그것은 지구에 남겨진 달은 인류에게 보내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선물이었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그러나 당시로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이미지 속에서 지구는 우주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떠있는 작고 외로운 푸른 구슬에 불과했다. 여기 보시면 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나 그 작은 구슬이 그들이 살아서 돌아가야 할 곳이었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남겨져 있는 우주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제가 또 밑줄을 좀 쳐놨네요. 인생을 여행으로, 인간을 여행자로 비유한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시인과 가객들이 그렇게 노래했다. 가객은 이제 가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최이준의 하숙생이 있을 것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5살에 떠난 유럽 배낭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25에 떠난 유럽 배낭여행. 어느 날 밤 나는 파리 북역 바닥에 앉아 밤늦게 도착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둘기들이 떼지어 날아다니고 역사는 썰렁했다. 배낭여행자들이 삼삼오오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가운데 술 또는 마약에 취한 노숙자들이 비틀거리며 그 사이를 오갔다. 저녁을 먹은 지 오래여서 배는 고팠고 어서 기차가 도착해 따뜻한 객실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두 명의 젊은 백인 여성 백패커가 다가왔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을 장기 여행 중이라고 했다. 날더러 어디를 가냐고 묻고 내가 암스테르담으로 간다고 하자 자신들도 거기로 간다며 그럼 자기들과 같이 여행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다. 유럽의 밤기차는 컴파트먼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양쪽에 3명씩 6명까지 마주 보며 앉아서 갔지만 밤에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간이 침대처럼 만든 후 3명까지 누워갈 수 있었다. 그들 제안은 날더러 자신들과 한 컴파트먼트에서 같이 자면서 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나는 그러자고 했고 기차는 곧 도착했다. 우리는 2등 칸의 컴파트먼트를 하나 차지하고 짐을 선반에 올린 후 의자를 조정해 평평하게 만들었다. 창가 쪽에 둘이 차례로 자리를 잡고 내가 복도 쪽에 누웠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서였겠지만 그들은 내가 떠나온 나라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한국인은 주로 쌀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언어는 중국어를 쓰느냐 일본어를 쓰느냐 같은 걸 물었고 나는 대답을 해줬다. 그러다 그들은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들이 날 선택한 것은 나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한 컴파트먼트에서 밤새 같이 있기에 가장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동아시아 남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었다. 지금도 미국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여전히 반복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과하게 예의 바르거나 부모의 열렬한 교육열에 힘입어 공부만 죽어라고 하고 운동 같은 것은 젬병인 공부벌레인데 언어적으로는 든 물리적으로든 백인 여성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그냥 그들만의 세상에서 소심하게 제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려진다. 암스테르담의 기차의 컴파트먼트에서 나는 그들이 내게 기대하는 역할을 그대로 했다. 숨쉬는 마네킹이 되었던 것이다. 간간히 빈자리를 찾는 승객들이 컴파트먼트 문을 열었다가 3명이 모두 누워있는 걸 보고 다시 문을 닫았다. 내가 문을 지키고 있었기에 두 여자는 안쪽에서 편안히 누워 갈 수 있었다. 밤새 아무도 우리 컴파트먼트로 들어오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 우리는 밝게 웃으며 헤어졌다. 그들은 한국인이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걸 알았고 나는 백인 여성들이 아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 옆에 재울 수 있는 존재로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자의 것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달랐다. 젊은 날에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랐지만 나의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특별하게 분류되고 일단 분류된 이후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은 그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행자는 낯선 존재이며 그러므로 더 자주 명백하게 분류되고 기호화된다. 국적, 성별, 피부색, 나이에 따른 스테레오타입이 정체성을 대체한다. 즉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개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행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일 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이제 유럽 배낭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 책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좀 읽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요즘은 함께 사는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예전엔 애완동물이라고 했다. 사전은 애완을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반려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반자는 짝을 뜻하고 려는 벗을 뜻한다. 지금은 반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관계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길 것이고 누군가는 생애 동반자로 여길 것이다. 나는 두 단어 다 쓰지 않는 편이다. 애완은 조금 경박하게 느껴지고 반려는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 가족이 처음 기른 개는 셰퍼드로 이름은 깨돌이였다. 아버지가 전방 대대장 시절 애지중지하던 깨돌이는 대대장 지프가 관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위병소에 접근하기만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마중을 나갈 정도로 영리했다. 그러던 깨돌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부대는 비상이 걸렸다. 며칠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에도 종적이 묘연했다. 아버지는 크게 상심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제대를 하고 서울의 한 은행에 취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했다는 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아버지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다. 뭘 팔러 왔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장교도 아닌 사병 출신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왕년에 대대장과 사병은 양주를 나누어 마셨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손님이 드디어 용건을 꺼냈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꾀돌이는 10일 중대에서 잡아먹었습니다. 오랜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말렸지만 그때는 다들 배가 고팠습니다. 언젠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으실 줄 몰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부터는 내내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셰퍼드 같은 대형견은 다시 키우기 어려웠다. 대신 우리 가족은 샘이라는 이름의 말티스 암컷을 길렀다. 애초에 개를 키우자고 한 것은 동생이었지만 아버지가 제일 예뻐했다. 샘이는 딱 한 번 새끼를 보았는데 출산 때는 내가 탯줄을 잘랐다. 우리는 이슬이라는 암컷만 남기고 다른 강아지들은 주변에 분양을 해줬다. 몇 년 후 암에 걸려 일어서지도 못하던 샘이를 아버지와 내가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아버지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난 못 들어가겠다. 내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오자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샘이가 잘 갔느냐고 물었다. 참 못할 짓이다. 이제 이런 일 더는 못할 것 같다. 샘이가 죽은 후 이슬이는 꽤 오래 살았다. 이슬이가 떠난 후 아버지는 집이 너무 행하다며 누군가가 동물병원에 버리고 간 강아지를 입양했다. 이번에도 말티즈였다. 녀석을 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등졌다. 결혼한 뒤에 나도 길냥이 2마리를 집에 들였다. 방울이는 9살에 죽었다. 깐돌이는 아직 건강하지만 15을 넘겼으니 오래지 않아 방울이를 뒤따를 것이다.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애달다. 무슨 반려들이 이토록 자주 먼저 떠나는가. 나에게 녀석들은 반려가 아니라 여행자에 가깝다. 세미와 이슬이도 방울이와 깐돌이도 잠시 우리 집에 왔다가 떠나거나 떠나갈 것이다. 긴 여행을 하다 보면 짧은 구간들을 함께하는 동행이 생긴다. 며칠 동안 함께 움직이다가 어떤 이는 먼저 떠나고 어떤 이는 방향이 달라 다른 길로 간다. 때로는 내가 먼저 귀국하기도 한다. 그렇게 헤어져 영영 안 만나게 되는 이도 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렇게 모두 여행자라고 생각하면 떠나보내는 마음이 덜 괴롭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환대했다면 그리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꽤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다. 여행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구하고 싶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그 무엇보다 우선 작가였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여행가였다.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다. 글쓰기에 대해서는 쓸 기회가 많았지만 여행은 그렇지 못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기억 깊은 곳에서 딸려 올라왔다. 여행의 이유를 캐다 보니 삶과 글쓰기, 타자에 대한 생각들로 이어졌다.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며 타인의 신뢰와 한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여행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도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굴러간다. 낯선 곳에 도착한 이들을 반기고 그들이 와 있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 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지구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들이 서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다. 이 책에 도움을 준 고마운 이름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여행에서 내가 만난 모든 이들,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태워준 무수한 타인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 바로 긴 여행길에서 나를 참아준 동행들이다. 가끔은 별것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낯선 말로 감정을 다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느낌을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던 이들이 없었더라면 여행은 그저 지루한 구역에 불과했을 것이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지구에서의 남은 여정이 모두 의미 있고 복되기를 기원해 본다. 2019년 4월 김영하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여행의 이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여행이죠. 우리는 지구별에서 여행을 하는, 유시아 시인이 지구별 여행자라는 말도 했지만 우리는 정말 지구별에서 길다면 100년, 뭐 짧다면 뭐 6, 70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여행을 하는 이 존재인 우리가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이 바로 이 여행의 이유라는 김영하 작가님의 그 산문이죠. 산문. 스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